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 토론의 송윤호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밥상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 가운데서도 단연 올해 최고의 화두는 내년 대선 이야기일 겁니다. 차기 대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시사 토론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가장 핫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가요? 네, 전북도민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도민 여러분,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전북으로 가서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지만 우리 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네. 일단 몸풀기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을 앞두고 경기도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약 80만 명 되시는 도민들께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설 전까지는 지금 온라인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급도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따져가지고 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하루 대개 한 70만, 80만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국의 지역 화폐 사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지역 화폐로 인한 지역 간 경제 활성화 효과는 어떻게 몸으로 체감하시는 편입니까?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도 이제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를 쓰시는 곳이 많아서 아마 직접 쓰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역 화폐 방식으로 이제 해당 지역에서만 또 10억 이하의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쓰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약 2달 이상 그 전에 매출을 더 뛰어넘었던 통계가 있고 또 명절 대목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간이 한 2달이 넘어서 뭐 체감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과는 다르게 또 우리 경기도 차원 또 각 시군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지급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우리를 골라서 선별해서 현금 200~300만 원씩 주지 말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 지역 화폐를 들여서 우리의 매출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뭐 증명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장에 계실 때도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요. 그 지역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지역 화폐는 사실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세계적으로 지급했는데 대한민국만 지역 화폐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약 1인당 10만 원 정도씩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지급받은 분들이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90% 정도는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1인당 1,000불 정도씩을 지급했는데 역시 한 4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쨌든 100% 안 쓰면 3개월 만에 그 환수를 당하니까 다 쓰셨죠. 98% 이상을 다 쓰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30% 정도 추가의 소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서 효과는 증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세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아직 안 돼서 지역 화폐를 쓰면 뭐 소득 공개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쉽게 뭐 교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많이 정부 지출이 지역 화폐로 이루어져서 소득 지원 더하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중복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데 최근 지사님과 함께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익공유제 그리고 손실보상제를 네. 각각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정세균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실보상제는 저도 100% 동감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재산권은 침해될 수 있다. 법이나 명령에 의해서. 다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고 또 상식적으로 보건대 우리 모두의 이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을 골라서 영업하지 마라. 또 몇 시까지만 해라. 또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익에서 일부나마 떼서 그 손실에 대해서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손실보상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또 이익공유제를 주창하고 계시고 곧 입법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 손실을 피해를 입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이나 또 이익을 본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원리상 특정 상황에서 특별히 이익을 봤다면 또 그중에 일부나마 또 우리 전체 피해 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맞고 또 이낙연 대표께서 하시는 것이 법으로 강제해서 뺏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제 추가의 이익에 대해서 일부 공유를 해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 기사님의 인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 신천지 사태에서는 직접 현장까지 달려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셨잖아요. 네. 자, 이재명식 코로나 방역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국가 공동체의 이제 이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인데, 소위 정치인들인데요. 이 정치인들 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이제 전쟁, 또 질병,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것이죠. 보통 안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보통은 이제 우리 구성원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죠. 소위 치안을 포함한 질서 유지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준해서 하나 더 있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살피는 것이죠. 소위 민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이제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그런데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질병 또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또 권한을 위임해 놓습니다. 당신들을 뽑아서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줄 테니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치해 달라라고 하는데 대개 정치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충돌한 현장에 잘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1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안보에 관한 한은 이거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헌법이 또 법률이 제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좀 독특하게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네.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강성이시다 보니까 네.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그건 정치를 보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소위 리드, 그러니까 지도한다고 보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누군가가 저항하고 막더라도 강제로 하라고 저한테 권한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일 이제 설득해서 잘할 것 같으면 그건 뭐 종교 지도자가 할 일이 맞겠죠. 그런데 저는 일종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정치 권력의 또 행정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제도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좀 더 이익을 보지 못하던 배제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혜택받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소위 이제 개혁이라고 하고 모든 새로운 정책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이 호의를 가진 사람보다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10명이 혜택 보는 그러나 2명이 손실을 보는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 2명의 저항이 무섭거든요. 더군다나 2명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는 8명 또는 10명보다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그 2명의 저항이 있더라도 좀 시끄럽고 또 뭐 격렬해서 좀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 생기고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그냥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울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좀 제압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정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정치적으로 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소수의 저항이나 이 소수의 저항을 이용한 정치적 공격 또는 반격보다는 국민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된다. 정치라고 하는 걸 해야 될 의무적인 일 열심히 하다가 저항 때문에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지 또는 포용의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을 일부 용인하는 뭐 이런 소위 봉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면 저는 정치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가 네. 우리한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잖아요. 네.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이 지사께서는 성남시립의료원 네. 설립하는 데도 많이 공연을 하셨는데 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전북의 공공의대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소위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기준으로는 뭐 한 9%, 또 병원 숫자 기준으로는 5%에 불과해서 전 세계 평균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절반이 아니라 거의 한 7, 8분의 1,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너무 공공의료 비중이 낮죠. 그래서 오로지 90% 이상은 의료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돼 있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많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또 처벌받고 전과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의료 상황이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이제 공공 영역이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요. 돈벌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금 위험한 영역의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흉부외과라든지 또는 뭐 신경외과 이런데 이 칼 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영역의 전문의 지원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이쪽 전문의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민간에서 안 한다면 공공의료에서 담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의료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번 감염병 사태도 비슷합니다. 저는 당연히 공공의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공공의료에 전속적으로 종사할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이건 수요가 많을 테니까 지금 산업이 또는 뭐 지역발전이 더딘 곳에 당연히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아쉬운 거는 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네, 그걸 억지하고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 권력이고 행정 권력입니다. 근데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의 수단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를 버렸다면 나중에 그 도로 내놔라. 이걸 응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저는 공공의대 설립을 꼭 해야 될 일이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걸 사실상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좌절시킨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이라도 우리가 공공의대를 반드시 조기에 만들어서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의사들이나 또 의대생들의 다음에 또 투쟁, 저지 투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지 투쟁의 수단으로 이제 의사 시험, 의사 면허 시험을 안 보는 거를 다시 보게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공공의대 하겠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험 안 본다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의사 공급이 안 된다고 또 불안해서 결국 또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로 지역에서는 거의 죽을 맛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될 정도인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네. 그리고 수소, 탄소 산업에서 비전을 찾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사업 가운데서 전북이 가장 그 장점을 가질 만한 사업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전 국민이 겪는 상황이어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닥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모두가 아마 공감하는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자원이, 모든 기회가, 모든 돈이, 모든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일극으로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이제 자원 사용이 비효율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서울의 집값 문제죠. 뭐 경기도도 거의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가 가지고 오고 있는 모든 기회나 자원들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해서 국가 전체 발전에 장애가 되죠. 전북이든 뭐 영남이든 또 호남, 광주든 뭐 비슷합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에서 다 배제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영남과 호남 이 소위 분할 지배 전략 때문에 아주 나쁜 독재 권력의 과거죠. 어쨌든 그런 또 이중적 차별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전북 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전북 그 도에서도 또 전북의 각 시군들이 뭐 수소 산업이라든지 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갖는 기대들이 있고 정부에서 적절히 관심 가져주고 또 수도권과 다르게 좀 특별한 우대 지원들을 좀 하면 저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가 이 지방이 처한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좀 뭐 의아하실 수 있는데 경기도 역시 잘 살고 있는 남부지방, 서부지방 말고 군사 규제 그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북부지역 또 상수원 공급 때문에 그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경기 동부지역 이쪽은 사실 경기도 안에서 또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는 경험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공공 영역의 서비스를 최대한 소외 지역으로 옮긴다. 공기업 이전이죠. 경기도도 산하 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수원 이 남쪽에 몰려 있는데 제가 지금 1, 2차 이전 사업을 했고 이제 3차로 가장 대규모 산하기관들을 북동부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경기도 남쪽 지역 주민들께서 반발이 크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에서도 SOC 투자에서도 북부를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거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도 북부에 우선권을 주죠. 똑같은 비중의 일이라도 북부에 가점을 주어서 북부에 우선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도 우선 투자하고 SOC 건설에서 우선권도 줘야 되고
경제성 판단에도 당연히 지방에 대해서 가점을 줘야 되고 어쨌든 이런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나 자원들이 좀 최대 효율을 발휘하면서 국가의 발전 또 경제적으로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균형의 발전의 중요성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네. 공약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후에도 지역 균형, 뉴딜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이런 네. 방안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추진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인데 네.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실은 결정권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이미 그 이익을 보고 있는 기득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쪽 지역의 이해와 그 양해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결국은 정치 행정 권력을 맡기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항할 때 해야 될 일을 못할 때 힘으로 강제하라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권한을 잘 활용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제 공기업을 옮기니까 남부 지역 분들이 북부 지역에 이제 관사를 구해달라고 해요. 살림은 남쪽에서 하고 북부 지역에서는 직장 생활만 하겠다라고 제가 특별 지침을 내렸습니다. 북부로 옮기게 되면 관사 지원은 금지한다. 그 대표 말고는. 대표는 한 2년, 3년 만에 바뀌니까. 그러나 직원들은 이사를 가야죠. 그래야 이전 효과가 있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이사를 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면 그만두고 그 동네 사람 뽑으면 되죠. 이미 이제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옮겨가지고 못 살게 만들고 직장까지 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봐야 되는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취직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기존 고용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사 가라. 못 가면 그 동네에서 뽑아서 합시다. 그게 공기관 이전의 취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억울하다고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직장이 없어서 또는 취업을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불편하다고 해서 그럴 거면 그분들한테 양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냐. 좀 이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자, 또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역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지사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이제 가격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보다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냐 아니냐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주로는 가격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요. 또는 숫자, 그러니까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여기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주택이면은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는 입장에서 광주하고 서울 강남에 집이 한 채씩 2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숫자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팔겠어요? 지방 걸 팔고 서울 걸 사게 됩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이 2채든 3채든 자기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똑같은 거죠. 나는 저기 해남의 별장, 여름 별장, 저기 평창의 겨울 별장, 평소에는 경기도에 내가 다 주거용으로 쓴다. 투기용도 아니고 투자용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권장해야죠. 근데 지금 정책은 숫자 1가구 1주택이면 소위 갭 투자하는 것도 봐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좀 되돌아가자. 그래서 집이 뭐냐 도대체? 돈벌이 수단이냐?
투기 수단이냐, 또는 임대소득 올리는 물건이냐, 아니면 사람이 사는 최소한의 조건이냐. 주거는 원래 주거인 거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투기 투자 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투기 투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투기나 투자에 못 나서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평생 월세 막 비싸게 내고 전세 전전하다가 길거리에 혹시 나가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을 사자라고 해가지고 공포 매수가 생겼어요.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요. 정부 방침에 어긋나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시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기나 투자 또는 공포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살 때는 금융 혜택도 주고 보호 정책도 하고 세금도 적절히 부과하는데 실주거용이 아니고 돈벌이 하려고 여러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주거용이 아닌데 집을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해서 집 사는 사람한테 저리 장기 우대금리로 장기로 빌려주는 거하고 집을 막 200채 사는데 돈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그래서 금융 혜택도 제한하고 또 세금도 많이 부과해서 투기 이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포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집을 굳이 사지 않고도 식구들 데리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공포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에 이번에 지어지는 공공택지 위의 아파트들은 3억 정도면 지어지니까 30평대도 이걸 그 정도 실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자. 영원히 본인이 원하면. 그래서 그걸 기본주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그건 뭐 분양했다가 도로 경기도시공사에 파는 분양형 아니면 월세나 전세만 있다가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뭐 나가면 그만인 이런 임대형 이런 것들을 공급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장기 공공임대든 이런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투기나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하고 금융 혜택 제한하고 또 실소유, 실주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호하고 하면 저는 이제 수도권 집중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투기로 인한 뭐 주택 가격 폭등 문제도 좀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평생 그 집값 갚느라고 그 돈을 못 쓰잖아요. 소비를 못 하니까 경제가 죽어요. 네,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렵고 딱딱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네.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사께서는 어떤 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저는 수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수저라고 가끔씩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이야 뭐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의 뭐 기회 요인, 뭐 상황 이런 거를 뭐 금수저, 운수저, 흑수저 이렇게 하면 저는 수저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수저가 없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요즘 참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뭐 결혼, 취업, 출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모든 네. 것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있는데 자, 본인께서는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정말 참 내가 청년들 얘기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한 또래 아들이 둘 있습니다. 뭐 사실 되게 어렵죠. 사실 저는 아까 뭐 무수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기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던 시대여서 지금은 상황이 나빠도 내가 노력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또 나는 이렇지만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젊은이들은 도저히 기회를 찾을 길이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요. 다음 내가 세대를 낳으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저성장 사회가 되면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걸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2%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40조 원 정도의 추가 생산,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생겨나는 것이고 소득도 생겨나서 소비도 늘고 순환이 가능해지죠. 근데 지금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추가의 생산도 추가의 일자리도 추가의 소득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밀려나지 않는 한 자리가 꽉 차 있어서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없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막 돈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한 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부의 역할, 아까 민생, 안보, 질서,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투자해야 되고 현재 상태로 거기에 우리가 정치적 결단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과거보다 기술도 낮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인력의 수준도 높고 자본도 풍부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과제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토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튼튼하게 해서 돈이 돌고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정말로 일자리 문제, 저출생 문제 이게 해결의 단초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데 자꾸 기업 지원에는 막 IMF 때 169조가 썼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아직도 60조 원 정도 회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 국민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했는데 자꾸 선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골라서 현금으로 주니 그 사람은 가지고 동네에 쓰지도 않고 그냥 저축해 놓거나 아니면 월세 내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 국민한테 주되 지역 화폐를 줘서 강제로 쓰게 하면 재정 지출 효율이 2배, 3배로 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뭐 누구한테 퍼주기 하냐, 뭐 포퓰리즘이냐, 뭐 표를 돈으로 사냐 이런 비난을 자주 받는데 그거는 제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경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길을 찾으면 좋겠고 제가 젊은이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노력하자, 힘을 내라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그거보다는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사회 문제, 특히 우리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회를 배분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의 의사가 관철이 되면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의 핵심은 노인 정책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투표를 잘 안 하니까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투표율이 높고 청년들의 그 입장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개인의 이 역량을 개발하는 일에 투자도 중요한데 뭐 그건 계속 하시고 그 중에 일부 아주 작게 우리 공공의 문제, 특히 정치 문제에 좀 관심 갖고 참여하시는 걸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끝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못하신 말씀이나 전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해주시죠.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전주 MBC가 준비한 특집 시사 토론 대권 주자에게 듣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